나는 초등학생 때 심한 왕따를 당했었다. 하지만 나는 얼마 전 영상에서 딱히 왕따를 당했던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친구가 없다는 영상에서 갑자기 왕따 얘기까지 꺼내면 이야기가 엄한 대로 튈 것 같았다. 또래 집단에서의 흔한 기싸움이나 다툼을 제외하면 내 인생에서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진짜 왕따는 딱 한 번이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 유일했던, 그래서 내 인생을 통째로 뒤바꿔 놓았던 기억을 꺼내어 보려고 한다. 어릴 적에 나는 그저 소심하고 평범한 아이였다. 내가 하려던 건 딱 하나, 반에서 가장 무서운 무리에게 찍히지 않고 조용히 묻어가는 것뿐이었다. 당시 반에는 거친 말로 세력을 과시하며 무리의 중심이었던 여자애가 있었다. 나는 그 애가 무서워서 철저히 눈에 띄지 않게 피해 다녔다. 사건은 그 애와 친하던 똑똑하고 말 잘하는 여자애가 나에게 말을 걸면서 시작되었다. 갑자기 말을 걸어와서 당황한 내가 어버버하며 말을 더듬었는데 그 애는 차가운 눈빛으로 한마디를 뱉었다. 너 병신이야? 그 순간 밀려온 수치심은 어마어마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반 여자애들 사이에서 완전히 만만한 애로 찍혀버렸다. 내가 다니던 학교는 가난했던 나와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이 많이 모여 살았기에 환경이 그리 좋지 못했다. 조금만 밉보이면 왕따를 시켰고, 소위 일진 애들은 돈을 뺏거나 아이들을 괴롭히기 일쑤였다. 나는 그 정글 같은 학교에서 그저 조용히 졸업하기만을 꿈꾸고 있었다. 왕따를 당하기 전만 해도 나는 꼭 한두 명씩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는 조용한 아이였다. 왕따를 당했던 해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나와 다니던 가장 친한 반 친구 역시 조용히 학교를 다니는 아이였다. 우리 둘만 있을 때는 장난도 치고 미래에도 계속 친구를 하자며 서로 애틋해했다. 나는 다른 애들과 달리 그 친구와 정말 깊이 친해졌다고 굳게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던 무리에서 리액션을 담당하던 여자애 하나가 나와 내 친구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무시하는 말투로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고 웃으면서 우리를 엄청 아프게 때렸다. 자기의 답정너식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지 않으면 매번 정색을 하며 강제로 웃으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는 곤란했지만 더한 괴롭힘을 당할까봐 그 애가 무슨 짓을 하든 억지로 웃으며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를 괴롭히던 그 애가 갑자기 내 집에 놀러 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하필 그날은 유일한 반 친구와 단둘이 놀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학교에서도 그 애에게 시달리던 나는 나만의 유일한 안전지대인 집까지 침범당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결국 다른 약속이 있다며 거짓말을 했고 내 친구도 옆에서 맞장구를 쳐주었다. 하지만 눈치가 빨랐던 그 애는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직감했는지 집요하게 집 앞까지 쫓아왔다. 결국 우리 집 문 앞까지 당도했다. 그 애는 안으로 억지로 밀고 들어오려고 했다. 밀려오는 울컥함에 나는 문을 반쯤 닫아놓고 마음을 굳힌 채 말했다. 그만 집에 가죠. 처음으로 그 애에게 표출한 거절이자 내 의견이었다. 자존심이 상한 그 애는 길길이 날뛰며 억지로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워낙 마른 체격이라 힘으로는 나를 이기지 못했다. 그러자 그 애는 우리 집까지 같이 따라왔던 내 유일한 친구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야, 너도 문 여는 거 도와. 그 순간 내 친한 친구는 잠시 고민하더니 나를 배신하고
강제로 문을 열어 젖혔다. 그 당시 그 애가 나에게 악을 쓰고 막말을 퍼붓는 건 안중에도 없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악을 지르는 그 애를 뒤로 하고 반 친구에게 물었다. 유일한 반 친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내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일방적으로 욕을 얻어먹었다. 그 와중에 우리 엄마가 집으로 들어왔다. 어른이 오면 이 지옥 같은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기대했다. 하지만 엄마는 상황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아이들에게 용돈 1,000원씩을 쥐어주며 웃으며 말했다. 친구들끼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나는 걔네들이 보는 앞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엄마는 왜 쟤들 편을 들어? 왜 돈을 줘? 엄마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며 그저 대수롭지 않은 아이들의 싸움으로 치부하고 가볍게 넘겨버렸다. 1,000원을 받을 때 그 애들의 표정이 상황에 대한 황당함이었는지 아니면 결국 이런 취급을 받는 나에 대한 한심함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걔네들은 엄마가 준 1,000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다. 나랑 친구도 아니고 나를 괴롭혔으면서 뻔뻔스럽게 돈을 챙겨서 나가는 것도 걔네 앞에서 울어버렸다는 사실 자체도 수치스러워 미칠 것 같았다. 걔네가 돌아가는 길에 뭐라고 수군댈지 상상하면 머리가 지끈거려 왔다. 내 유일한 친구도 나를 지켜주어야 할 부모님도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처절한 고립감을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다. 다음 날부터 반에서 대놓고 싫어하는 존재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당연하게도 나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그 애는 곧장 여자애들 중 가장 입김이 센 애에게 달려가 상황을 고해 바쳤다. 그리고 내 유일했던 반 친구는 그 무리에 합류했다. 그 친구가 다른 애들에게 억지로 웃어 보이며 어울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었다. 그날부로 나는 반 전체에 왕따 타깃이 되었다. 쉬는 시간마다 지옥이 펼쳐졌다. 평소 접점도 없던 남자애들까지 몰려와 내 머리에 지옥의 가루를 뿌리고 막말을 퍼부었다. 수업 시간은 차라리 지옥의 가루나 맞는 정도였지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지옥 그 자체였다. 내가 반응할 때까지 팔을 때리기도 했고 지나갈 때마다 대놓고 거친 욕설을 하거나 체육 시간에는 나에게만 공을 맞추는 행동을 반복했다. 평소 엄했던 아빠에게는 무서워서 말도 꺼내지 못했고 결국 엄마에게 울고불고 매달리며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내 처절한 목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래도 학교는 당연히 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맞벌이로 일하느라 너무 바빴던 탓에 그저 초등학생의 흔한 투정 정도로 여겼던 모양이다. 엄마의 완강한 태도를 거역하지 못한 나는 매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학교 문을 열어야 했다. 그렇게 한 학기를 온몸으로 버텨내며 깨달았다. 이대로 얕보이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성격을 바꾸어야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소심해서 할 말을 못하고 그 때문에 만만하게 보여 짓밟혔던 내 과거가 징그럽게 미워졌다. 지독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은 곧 가해자들을 향한 증오로 번졌다. 나를 가장 괴롭히던 아이의 뒤를 쫓아가 야구 배트로 머리를 내리치고 싶다는 잔인한 환상에 시달릴 정도로 마음이 피폐해졌다. 반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투신해 죽어버리면 이 조롱이 끝날까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잔인하게도 한 가지 사실만은 선명했다. 내가 소리 소문 없이 죽어버린다고 해도 저 애들은 아마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다고. 결국 방학이 시작되자 결단했다. 이대로 아무 변화 없이 이 학기를 맞이한다면 진짜로 내가 죽든 걔들이 죽든 둘 중 하나는 끝장이 날 것 같았다. 가장 먼저 외모를 바꾸기로 했다. 당시 나는 조금 통통한 편이었고 엄마가 사다 주는 무난한 옷만 입는 평범한 아이였다.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살을 빼는 것뿐이었다. 줄넘기를 하루에 2시간씩 하고 하루 한 끼만 먹으며 한 달 만에 10kg을 넘게 감량했다.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돌아가자 아이들의 눈빛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나를 괴롭히던 남자애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갑자기 친한 척을 하거나 자기는 방관하지 않았다는 태도로 말을 걸어왔다. 외모가 바뀌니 행동도 바뀌어야 했다. 평소 입에 담지도 않던 거친 욕설을 장전했다. 거울을 보며 평소 하지도 않던 쌍욕을 연습했다. 나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남자애가 시비를 걸면 똑같이 화를 버럭 내며 연습했던 욕을 뱉고 거칠게 밀쳐냈다. 그 말을 내뱉을 때마다 내 심장은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이렇게 센 척하고 있지만 사실 내 안에 소심하고 두려운 속마음을 들키면 어쩌지?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미친 듯이 두려웠다. 하지만 다행히도 소심했던 내가 도끼를 품고 세게 나가자 아이들은 이전처럼 쉽게 나를 건드리지 못했다. 물론 싫어하고 배척하는 기류는 여전했다. 하지만 당당하게 맞대응을 하니 성형이라도 했냐는 둥, 조금 예뻐졌다고 나댄다는 둥, 나를 험담하는 내용이 달라졌다. 내 작전이 성공했다는 생각에 묘한 희열이 감돌았다. 한편으로는 인간들이 고작 외모와 태도에 이렇게 쉽게 바뀌나 싶어 헛웃음이 나왔다. 성격이 거칠어지자 부작용도 있었다. 이전에는 소심해서 선생님에게 왕따 사실을 말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는 한 번쯤 말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었다. 아무리 내가 바뀌었다고 해도 심적으로는 많이 지쳐있는 게 사실이었으니까. 하지만 성격이 변한 나를 겉보기에 비슷한 부류로 보았는지 선생님조차 나를 외면했다. 너는 진짜 왕따 당하는 애가 아니지 않냐며 방관했다. 결국 의지할 어른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나는 매일 온몸에 안테나를 곤두세우고 감정을 날카롭게 세운 채 다녀야 했다. 항상 강하게 맞받아치지 않으면 언제 또 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나를 뜯어먹을지 모른다는 강박 때문이었다. 이렇게 변해버린 나에 대한 소문은 옆반 일진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갔다. 어느 날 옆반 여자 일진 무리가 나를 부르더니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우리 반의 한 명을 데려왔다. 그러고는 대뜸 둘이 싸움을 하라고 부추겼다. 방과 후 일진 무리 10명이 넘게 내 뒤를 바짝 따라오며 싸움을 종용했다. 피할 길이 없었다. 심지어 그 일진은 내 옆에서 네가 무조건 이긴다. 저 새끼 약하다. 라며 부추겼다. 겉으로는 대단한 싸움판을 만들어주는 척했지만 나에게는 그저 나를 사람 이하의 장난감으로 취급하는 유흥거리에 불과해 보였다. 나와 싸워야 하는 상대는 원래 일진 무리에 섞여 있다가 눈밖에 나버린 아이였다. 공교롭게도 그 아이 역시 반에서 나를 괴롭혔던 애였다.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골목길로 가서
싸움을 시작했다. 기습적으로 그 애의 발이 내 얼굴을 정통으로 차고 들어왔다. 얼굴을 정통으로 맞자 순간적으로 아드레날린이 폭발했다. 눈이 뒤집힌 나도 미친 듯이 걔를 때려 눕혔다. 싸움이 격해지고 상대가 너무 고통스러워하자 상황이 커질 것을 우려한 일진들이 오히려 당황하며 우리를 뜯어말렸다. 싸움이 끝나고 허무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몸이 떨렸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매일 학교라는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렇게 매일 가시를 세운 채 학교를 다니던 중 반의 왕따 타깃이 바뀌기 시작했다. 우리 반은 여자 서열 1등의 비위에 거스르면 그날부로 곧장 매장당하는 기괴한 시스템이었다. 이번에는 다른 여자애가 싸가지 없다는 이유로 내가 당했던 수준의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다. 타깃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자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런데 새로 왕따가 된 그 아이가 나에게 슬그머니 다가와 같이 다니자고 손을 내밀었다. 그 애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왕따시키던 방관자이자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 반에서 워낙 고립되어 있던 나는 같이 다닐 친구가 전무했기에 속으로는 혐오감이 들었지만 혼자 고립되는 것보단 둘이 뭉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결국 우리는 기묘한 동행을 시작했다. 비록 왕따 2명이 뭉친 것에 불과했지만 확실히 혼자일 때보다 둘이서 눈을 부릅뜨고 반항을 하니 아이들의 직접적인 괴롭힘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렇게 처절했던 왕따 시절을 간신히 버텨내고 시간이 흐른 후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내 안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또 소심하게 굴다가 만만해 보여서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그 지옥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곳에서 나 자신을 철저히 드세네처럼 포장하기로 결심했다. 처음 학교를 갔을 때 최대한 서열이 높아 보이는 애랑 친해지도록 노력했다. 결국 내 페르소나를 완벽하게 만들어내 찌질해 보이지 않는 것에 성공했다. 무서운 아이들과 어울려야만 나를 완벽히 보호할 수 있고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무기가 생길 것이라 믿었다. 그 무리의 틈바구니에 끼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성실하게 하던 공부도 완전히 손에서 놓아버렸고 오직 그 애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내 영혼을 깎아내며 원래 성격이 쾌활한 척했다. 그러다 입학 후 몇 개월이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겨우 가짜 가면에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학교에서 다시 내 미천이 드러나 만만하게 보일까봐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다. 그때 함께 놀던 친구 중 하나가 나와 비슷한 강박을 겪었는지 나에게 기상천외한 조언을 건넸다. 기선제압해야 되니까 전학 가는 첫날 스모키 화장 가인처럼 진하게 하고 가. 너 완만해 보이면 안 돼. 친구는 작별하기 전 검정 섀도우를 선물로 건네주었다. 그 다급한 조언이 당시의 나에게는 유일한 생존 밧줄처럼 들렸다. 나는 정말로 그래야만 살 수 있다고 믿었다. 전학 첫날 나는 거울을 보며 서툰 솜씨로 눈가를 팬더처럼 새까맣게 칠한 화장을 하고 교실 문을 열었다. 하지만 잔인하게도 그 학교는 그런 불량한 화장을 하고 다니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는 아주 평범하고 얌전한 학교였다. 결과적으로 기선제압에는 완벽히 성공해 누구도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했지만 동시에 전교생이 나를 기피하는데도 완벽히 성공해버렸다. 교실의 감도는 싸늘한 시선에
지독한 회의감이 밀려왔다. 다음 날 나는 그 비참한 화장을 미련 없이 싹 지우고 맨 얼굴로 등교했다. 처음엔 무서운 애인 줄 알았는데 아무 짓도 안 하고 얌전히 며칠간 학교를 다니니 반 아이들이 나에게 조심스레 다가오며 말을 걸어주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화장을 했었냐고 조심스레 물어보면서 말이다. 나는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이라고 대답했다. 결국 그 당시에는 학교를 다니며 나는 오히려 인기가 많아졌다. 친해지고 싶다며 다가오는 애들도 많이 생겼다. 굳이 기를 쓰고 도끼를 품지 않아도 가시를 세워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나를 받아주는 평화로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물론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충격과 잠깐의 안정감이었을 뿐, 그 사건 이후 내 성격과 결핍이 마법처럼 치유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나 역시 이 왕따 경험을 기점으로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고, 그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굴곡으로 인해 이후의 삶도 그리 평탄치만은 않았으니까.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학교 전학 첫날까지의 이 일련의 사건들이 지금 내 성격을 만든 가장 거대하고 근본적인 뿌리였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부모님에게조차 외면당했으며 세상 천지에 내 고통을 알아채고 손 내밀어준 어른은 단 한 명도 없었던 초등학생 시절의 기억. 15년도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의 날씨, 방 안의 공기, 집 문 앞에서 느꼈던 감각들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을 보면 그 어린 날의 아픔이 내 영혼에 새겨진 충격이 어지간히도 깊었던 모양이다. 나는 이후 내 왕따 경험을 인생에서 철저히 은폐했다. 과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 사람들의 눈치를 극도로 살폈고 상대의 성향에 나를 맞추려 끊임없이 가면을 갈아 끼웠다. 소심하다는 지적을 듣는 것이 발작 버튼처럼 싫었기에 내 안의 소심함을 감추려 일부러 더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며 거침없이 행동했다. 가끔 내가 믿는 친구에게 사실 나 소심하다고 얘기를 할 때 네가 어디가 소심하냐는 말을 들으면 정말 기뻤다. 그 위약 덕분인지 이후의 학창 시절은 무시당하는 일 없이 나름대로 무난하게 흘러갔다. 오히려 나를 무시하면 나도 똑같이 무시해줬다. 어릴 때의 경험으로 만만하게 보이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고 여겼던 탓에 누군가가 나를 만만하게 보면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 트러블이 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은 초등학교 시절의 지옥에 비하면 간지러운 수준에 불과했다. 그렇게 겹겹의 갑옷을 입고 어른이 되었지만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한때 나를 지켜주지 않았던 부모님을 원망했던 시절도 있었다. 항상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예민해서 그렇다. 네가 참아라. 남들도 다 참고 산다. 말하던 엄마가 내가 심한 우울증을 겪고 상태가 좋지 않은 걸 알고 나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줘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왔다. 그 당시 맞벌이로 돈 버느라 너무 힘들어서 챙겨주지 못한 걸 많이 후회한다면서 말이다. 그 이후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듣게 된 엄마의 과거사는 뜻밖이었다. 우리 엄마 역시 어릴 적 집요한 괴롭힘을 당했던 왕따 피해자였다. 엄마는 자라면서 온전한 관심을 받지 못해 늘 어른들에게 칭찬받는 착한 아이가 되려 애썼고 친구들의 지독한 시기와 무시 앞에서도 그저 숨죽이고 참는 것 외에는 살아남는 법을 모르는 아이였다고 했다. 우리 엄마는
평소에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다. 어릴 적 길 잃은 나를 찾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내 앞에서 운 적이 별로 없는 강한 사람인데 그 아픈 기억들을 덤덤하게 털어놓던 엄마에게 내가 엄마도 참 힘들었겠다 하고 한마디를 건넨 순간 엄마는 참았던 눈물을 툭 터뜨렸다. 40년도 더 지난 일들인데도 이토록 생생하게 기억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스스로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아픔이 엄마에게도 지독한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마치 내 초등학생 때의 일처럼 말이다. 어쩌면 엄마도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고, 참는 게 착한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그렇게 생각해야만 40년의 모진 세월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아닐까. 부조리함을 당해도 참고 사는 것이 당연했던 엄마의 작은 세상 속에서 엄마는 그저 자신이 아는 방식대로 싸우지 말라며 상황을 덮으려 했던 것이다. 나를 지켜주지 못한 게 아니라 엄마 역시 지키는 법을 모르고 참는 것만 알았던 유약한 피해자였음을 알게 되자 내 안의 원망은 허물어졌다. 어떤 날은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깊은 감정의 요동을 겪기도 했다. 그 친구 역시 어떤 이유로 학창시절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였다. 그런데 그 애는 자기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는지 자기는 그저 너무 예뻐서 시기 질투를 당한 것뿐이라고 포장했다. 그러면서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가해자의 논리를 대변했다. 왕따 당하는 애들은 다 이유가 있어. 사회성이 없어서 그래. 결국 학창시절에 애들 괴롭히고 잘 나가던 애들이 사회 나와서도 돈 잘 벌고 사회성 좋게 잘 살더라. 내 과거의 상처를 정면으로 모욕하는 듯한 그 말 앞에서 나는 왜인지 모를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초등학생 시절 내가 정말 만만하고 부족해서 당했나라며 스스로를 원망했던 가슴 깊은 곳의 자책감이 그 애의 비수를 통해 다시 자극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시절의 폭력은 내 잘못과 상관없는 재난이었음에도 타인의 평가 한마디에 내 안에 약한 고리가 또 흔들렸던 것이다. 지금은 그 친구 역시 왕따의 상처가 너무 컸기에 자기가 약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가해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이라 이해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친구의 논리가 너무나도 미웠다. 결국 지금의 내 성격은 타고난 기질과 잔인한 환경이 맞물려 만들어낸 생존의 결과물이었다. 이 상처 가득한 방어 기제는 내 에고를 타인과 세상으로부터 단단하게 격리하는 거대한 성벽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나는 내 에고의 가장 깊숙한 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성벽을 허물고 마주한 그곳에는 단단한 껍데기에 쌓여 보이지 않던 진짜 내가 있었다. 그저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해 무서워서 온몸을 바르르 떨고 있던 초등학생의 내가 처량하게 울고 있었다.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고 가해자의 논리를 펼치는 세상 앞에서 수치스러워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안다. 초등학생 때의 나에게 문제가 있던 게 아니다. 나는 그저 운이 없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암흑 같은 지옥 속에서 나를 지켜내기 위해 장착했던 내 거친 성격은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다. 그것은 오직 내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만들어낸 가장 자랑스러운 나만의 갑옷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억지로 센 척을 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소심하고 예민한 내 본연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숨기지도 않는다.
거칠어진 내 에고가 가끔 튀어나올 때도 있지만 지금의 나는 진짜 내 내면에 훨씬 가까워졌다. 그래서 나는 어쩌면 수치스러울 수 있는 이 왕따 경험을 유튜브를 통해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마침내 무거운 가면과 갑옷을 내려놓은 지금 나는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숨을 쉰다. 인생을 살아오며 마주해보니 나 말고도 왕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과거를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왕따 경험은 결코 자신의 잘못도 수치스러운 기억도 아니다. 과거의 나에게 그리고 나와 같은 아픔을 공유한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서라도 살아남아준 당신이 참 대견하다고.